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전설이죠. 워런 버핏의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거대한 제국 버크셔 해서웨이, 티커 BRKB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버핏이 없는 버크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질문은 딱 이거죠. 새로운 선장, 그렉 아벨. 이 사람이 과연 버핏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거대한 배를 순항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것인가? 저희가 그 단서들을 자료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6년 1월 버크셔의 새로운 CEO가 된 그렉 아벨. 사실 버핏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워낙 상징적이라서요. 시장에서는 기대랑 우려가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가 버핏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모두의 질문이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워런 버핏 본인이 아주 강력한 보증을 했습니다. 아, 직접요? 네, 1월 초에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 어떤 최고 투자 자문가나 CEO보다 그렉 아벨에게 대돈을 맡기는 편이 낫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사실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고요. 수년간 비보험 사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능력을 이미 입증했거든요. 아주 잘 짜인 승계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경영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저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버핏은 각 자회사 CEO에게 거의 왕처럼 군림할 자유를 주는 핸즈 오프 스타일의 대명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렉 아벨은 훨씬 더 적극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주주총회 발언을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는 자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다른 자회사 매니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독립된 왕국들의 연합체를 운영했다면 아벨은 이 왕국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뚫어서 시너지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잠깐만요. 저는 그 적극적인 스타일이 버핏한테 익숙해진 기존 자회사 CEO들이랑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십 년간 완전한 자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본사 CEO가 와서 막 사사건건 질문을 던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버크셔 내부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아벨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변화, 바로 그의 연봉입니다. 아, 맞아요. 버핏의 그 상징이었던 10만 달러 연봉 시대가 끝나고 아벨은 2,500만 달러를 받게 됐죠. 네. 근데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S&P 500 CEO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되면서 이제 버크셔가 버핏 개인의 투자회사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좀 더 제도화되고 전통적인 기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 CEO가 됐으니까 이제 전통적인 CEO의 가장 큰 고민을 마주하게 되겠네요. 바로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요. 지금 버크셔가 들고 있는 현금이 무려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3,800억 달러의 현금 더미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이게 시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아, 버핏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군요. 지금 AI 열풍이 마치 1999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해 보이니까 나는 지금 이 가격에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무한의 압박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버핏은 시장이 과열됐을 때 항상 현금을 쌓아두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닷컴 버블 때도 기술주에 투자 안 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그의 판단이 옳았죠.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는? 네, 바로 그 현금이 코끼리 사냥용 총이라는 시각입니다. 영어로는 elephant gun이라고 하죠. 코끼리 사냥용 총이요. 네, 이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현금 보유가 아니라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실탄을 가득 장전해 놓은 상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코끼리 사냥용 총이라니. 비유가 아주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쓸 실탄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버핏이 2025년 주주총회에서 직접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가끔씩 정말 매력적인 기회가 온다. 그때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버킷셔의 최대 보유 종목이었던 애플 주식을 대거 매도해서 확보한 자금이 바로 그 실탄의 일부가 된 셈이고요. 아,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준비된 자금이라는 거군요. 두 해석 다 너무 일리가 있어서 더 흥미로운데요. 근데 단순히 현금만 쌓아둔 게 아니라 실제 포트폴리오에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버크셔가 구글을 샀다고요? 기술주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투자 안 한다던 버핏의 제1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게다가 애플을 팔아서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인데요. 네, 2025년 3분기 공시를 통해서 약 49억 달러 규모의 알파벳 주식을 새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애플집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이건 정말 버핏 시대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AI가 유망하니까 뭐 이런 이유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버크셔가 그런 식으로 투자할 리가 없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AI 투자가 아니라 그렉 아벨 시대의 정교한 분석이 까닌 전략적 베팅으로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버크셔는 애플의 AI 전략에 다소 산만하다고 평가를 한 반면에 알파벳은 검색, 클라우드 같은 자사의 핵심 서비스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I라도 뜬구름 잡는 AI가 아니라 진짜 돈 버는 AI에 투자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막연한 기대담이 아니라 검증된 사업 모델에 베팅하는 아주 버크셔다운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97억 달러를 들여서 화학회사인 옥시캠을 인수하는 등 전통산업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한다는 버핏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즉, 변화와 연속성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버크셔 하면 보통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주식 포트폴리오만 떠오르는데 사실 이 회사의 진짜 심장부는 철도, 에너지, 보험 같은 수많은 자회사들이잖아요. 이들 내부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이 현재 버크셔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극명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요. 명과 암이라. 네, 먼저 밝은 면부터 보자면 보험자 회사인 가이코의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때 경쟁사에 밀려서 심각한 부진을 겪었죠. 가이코가 어떻게 부활에 성공한 건가요? 아직 자인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첫째, 위험에 맞는 보험료율 책정 기술을 고도화했고요. 둘째, 텔레매틱스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아, 텔레매틱스라면 그 운전 습관 추적해서 보험료 할인해주는 그 기술이죠. 맞습니다. 그 기술을 대폭 개선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조치였는데 인력을 2만 명이나 감축해서 연간 2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 결과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면서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와, 2만 명 감원에 20억 달러 절감. 재무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인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레딧 반응을 보면요. 이건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단기 수익을 위해서 핵심 자산인 고객 신뢰를 버리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레딧의 글들을 보면 회사가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동안 수십 년간 사고 한 번 안 낸 충성 고객들의 보험료가 갑자기 25% 이상 급등했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평생 무사고인데 왜 보험료가 오르냐고 항의했더니 시장이 원래 그렇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많은 충성 고객들이 경쟁사로 떠나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 대선의 대가를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한 셈이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그럼 어두운 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자회사 버크셔 해스웨이 에너지 BHE가 직면한 산불 관련 책임 문제입니다. 이건 가이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하다고요? 네, 버핏 스스로도 과거 BHE의 자회사 팩코프를 인수할 때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산불 책임 소송 때문에 사업 환경이 독약, 웻포이즌처럼 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독약이라니요. 와, 표현이 정말 살벌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자사의 전력 설비가 산불의 원인이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 폭탄을 맞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일부 주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건 버크셔의 미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렉 아벨의 적극적인 스타일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가이코의 고객 이탈 문제나 BHA의 소송 리스크처럼 버크셔 내부의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버핏의 핸즈오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에 온 거군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렉 아벨이라는 리더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입니다. 버크셔는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창업자의 카리스마만으로 굴러갈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한 거대 기업이 된 거죠. 네, 오늘은 버핏 2호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전설적인 창업자를 떠나보낸 거대 제국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반된 신호들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400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시장 과열을 경고하는 극도로 보수적인 모습을, 다른 한편에서는 애플을 팔고 알파벳에 투자하는 과감한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자회사들 역시 극적인 성공 신화와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고요.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이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렉 아벨이 이끄는 새로운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거대한 기업은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는 안전한 요새가 될까요? 아니면 너무 거대하고 신중해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룡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